안녕하세요.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과 국어 공부 고민을 싹 해결하고 있는 동인천고 국어교사 박희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희연 선생님과 함께 고전문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단어도 어렵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서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던 고전문학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모든 학생들의 고민, 글을 읽고 잘 이해하는 능력,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력을 기르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독해력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K고등학생이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학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세요. 올해 수능이 끝난 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과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국어입니다. 평가원이 공개한 채점 결과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국어를 잘 본 학생은 최대 149점의 표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표준 점수는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 점수인데요. 어려운 과목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낸 학생일수록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겠죠. 국어는 다른 과목들보다 더 높은 표준 점수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말은 국어를 잘 본 학생이면 정시에서 더더욱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저는 수능 안 볼 건데요? 그러면 국어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국어는 전반적인 학업 능력의 밑바탕이 되는 과목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과목은 지식을 글을 통해 전달하고 있잖아요. 독해력이 높아질수록 학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처리해야 할 업무의 대부분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독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 향상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독해력을 향상하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공부 방법은 글의 핵심어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긴 글을 요약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요약하기 학습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할 것, 바로 핵심어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제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해줄게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와 있잖아, 내가 어제 저녁을 먹고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파악되는 정도가 다르죠?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눌 때라면 어떻든 좋지만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핵심어를 찾아야 하는 거고요. 그럼 핵심어는 어떻게 찾을까요? 보통 핵심어는 글의 1문단과 같은 글의 첫 부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쓴이들은 자신이 언급하고자 하는 중요 소재를 앞부분에 언급하고 글을 시작합니다. 만약 첫 부분에서 핵심어를 찾지 못했더라도 그 핵심어는 글 전체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핵심어를 찾는 것이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도 핵심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애초에 그 가수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이야기를 진행하기 어렵겠죠? 글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하고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눈여겨 살펴본다면 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핵심어를 찾았다면 두 번째,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핵심 문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보통 글쓴이는 말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문단을 나누고요. 이 문단에는 보통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장 잘 품고 있는 문장이 핵심 문장입니다. 이 핵심 문장을 잘 포착하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핵심 문장일까요? 한 문단을 이루는 문장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담은 중심 문장이 있을 거고요. 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하기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근거나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중심 내용이나 주장을 담은 문장들이 핵심 문장이겠죠. 그리고 글쓴이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이러하지만 뒤에 나올 내용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지만이나 그러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짓기 위해서 즉, 따라서, 그러므로, 결국 같은 접속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접속어들이 붙어있는 문장은 핵심 문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에는 핵심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문장들도 잘 살펴보세요. 핵심 문장을 찾으면서 글을 한번 쭉 읽어봤다면 그 다음에 할 것은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문단별로 하는 것이 좋겠죠? 각 문단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정리는 꼭 글의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간략한 메모 형태로 해도 되고요. 문단의 내용을 구조화해도 됩니다. 또는 키워드를 활용하면은 이 글의 흐름을 한눈에 보기가 좋겠죠. 이 단계에서 하는 정리는 글의 형식이 아니라 자신이 파악한 정보의 구조를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각 문단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 요약 문장들을 합쳐서 전체 글의 요약문을 완성합니다. 각 문단의 내용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나면 각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더 잘 인식되겠죠? 그러면 핵심 문장을 바탕으로 각 문단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뒤 이 요약문들을 연결해서 전체 글의 요약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요약문을 완성한 후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독해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꼭 바탕이 되어야 할 것, 어휘력도 놓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완성한 요약문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꼭 뜻을 찾아서 정리해 주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단어들도 있을 텐데요. 내가 읽은 글의 문맥에는 어떤 뜻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찾아야 내가 글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요약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는 친구들이라면 전체 글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3개에서 5개 정도 뜻을 찾아보면서 어휘력을 향상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글 읽고 문제 풀기도 바쁜데 요약하기까지 하라고? 귀찮아. 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지요? 다 보여요. 그렇지만 요약하기는 실제로 독해력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요약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요약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읽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글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좀 덜 중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골라 선택하는 것과 같이 요약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독해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굳이 요약하기를 하지 않아도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내용들을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글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다시 표현하는 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요약하기는 나의 전반적인 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요약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시간이 많은 방학 기간에 하면 더더욱 좋겠죠? 이번 방학에는 요약하기에 한번 힘써볼까요? 자, 말로만 들으면 대체 어떻게 요약을 하는 거지? 잘 감이 잡히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요약을 해보며 요약하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볼게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은요, 도대체 무슨 글을 요약하지? 라는 겁니다. 책 한 권을 읽고 그걸 요약하기엔 너무 근데? 그쵸?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들의 가방 속, 그리고 서랍 속에 있습니다. 바로 국어 교과서입니다. 국어 교과서에는 여러분들이 읽고 요약하기에 적당한 분량의 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좋은 글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학습할 교과서를 미리 받아서 거기에 있는 글들을 요약한다면 내년에 성적 향상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죠. 만약 교과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라면 선배들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을 한번 요약해 보고요. 아직 독서 과목을 배우지 않은 고등학생 친구들은 독서 교과서에 있는 글을 요약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 독서 과목까지 다 배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면 먼저 독서 교과서에 있는 글을 요약해 본 뒤 그게 끝났다면 우리 EBS 수능 연계 교재에 독서 영역에 실린 글을 찾아서 그 글을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독서 교과서에 실린 글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다루기 좋도록 적당한 길이의 글을 가져왔어요. 영상을 멈추고 잠시 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본격적인 요약 연습을 하기 전에 글의 핵심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읽어보셨나요? 그럼 우선 이 글의 핵심어를 찾고 첫 번째 문단부터 핵심 문장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어는 뭘까요? 프리다 칼로, 예술적 주체, 모델? 그렇죠. 바로 자화상입니다. 역시 중요한 핵심어인 만큼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등장하네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프리다 칼로라는 사람이 남긴 그림 중 자화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 세 번째 문장은 자화상을 많이 그린 프리다 칼로의 모습을 해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문장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문장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가급적 우리가 뽑은 핵심어가 담긴 문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던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를 쭉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먼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핵심 문장으로 뽑지만 사실 1문단의 마지막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로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했던 이유, 자화상을 자주 그렸던 이유에 대해 나와 있는 문장이죠. 사실 글쓴이는 칼로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칼로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문장을 핵심 문장으로 잡았는데 어떡하죠? 이 문장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럴 땐 이 문장도 핵심 문장으로 밑줄 쳐도 됩니다. 한 문단에 핵심 문장이 2개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 문장으로 3, 4개 이상을 고르게 되면 조금 난감하겠죠? 또는 이 내용을 핵심 문장으로는 표시하지 않고 1문단의 요약 내용으로 포함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후 선생님은 1문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어요. 중요한 키워드만을 중심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자화상이라는 키워드와 이것을 해석한 예술가이자 모델의 삶, 내면으로 침잠했던 이유 등이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1문단의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뽑았던 2가지의 핵심 문장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는 많은 자화상을 남겼는데 이는 칼로가 외로웠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이 잘 아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1문단의 주요 내용이 잘 들어가 있죠? 선생님은 지금 1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마찬가지로 요약문도 2개 이상의 문장이 되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긴 분량으로 나오면 요약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사실. 핵심 문장만 꼽아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도록 연습해 봅시다. 그럼 이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문단은 칼로가 진정으로 외로운 예술가였다는 첫 번째 문장에 제시된 후 칼로가 겪은 고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소아마비와 친구들의 괴롭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이 그것이죠.
글쓴이가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외로운 예술가였어 라고만 말하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 어떤 점에서? 진짜야? 라는 의문을 갖게 되겠죠? 글쓴이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은 뒷받침 문장으로 보완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일까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아래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칼로는 자신의 모습을 그 남다른 실존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 문장 왠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문장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1문단에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칼로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자화상을 많이 그렸을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화상을 그린 이유, 자화상을 통해 남다른 실존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문단의 내용도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조화해 보았습니다. 이 문단의 내용처럼 열거되는 내용이나 시간의 순서에 따른 부분은 화살표와 같은 기호로 시각화해서 표현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의 내용도 요약해 볼까요? 먼저 이 문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칼로의 이야기들을 언급해야겠죠. 그런데 소아마비, 친구들의 놀림, 교통사고 이런 내용들을 다 쓰자면 요약문답지 않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길어질 것 같아요. 마침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이 문단 안에 있네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육체적 고통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남다른 실존을 표현하고자 했다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3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물론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도 또 하나의 사례가 등장하네요. 바로 미술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와의 결혼입니다. 칼로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고 난 후 마지막 문장에는요.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야 라고 보여주는 접속어가 등장합니다. 뭐였나요? 맞아요. 결국입니다. 선생님이 결국, 즉 따라서와 같은 접속어가 있으면 그 문단의 내용을 결론 짓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역시 결국이 포함된 마지막 문장도 칼로가 자화상을 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타인의 관계에서 오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채우고자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부단히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다. 결국 2, 3문단은 칼로가 자화상을 그린 이유에 대해 말하는 문장이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네요. 3문단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본 후 요약문을 만들어 봅시다. 3문단에 등장한 사례는 남편과의 이야기였죠. 남편과의 결혼에서 행복을 얻지 못했던 칼로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 문장에 있는 표현을 조금 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문장에 나와 있던 타인이 결국 남편이겠죠? 칼로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채우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부단히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4문단입니다. 4문단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첫 번째 문장은 칼로의 자화상에 대한 후대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에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날카롭게 파헤쳤던 칼로라는 부분은 2, 3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여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이와 같이 간단히 요약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이죠. 그럼 이 두 문장 중 핵심 문장은 무엇으로 꼽아야 할까요? 이렇게 문장이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더 고민되기는 하는데요.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두 번째 문장을 핵심 문장으로 꼽아보겠습니다. 4문단의 내용도 간략히 정리해 보았고요. 요약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단의 경우 핵심 문장을 그대로 요약문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에 치열한 에너지와 사랑,
아픔과 같은 내용은 요약문에 포함되기에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날카롭게 파헤쳤던 칼로의 그림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와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요약문을 모아볼까요?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쭉 하나의 글로 이어보니 각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해요. 지금 우리는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지 이것을 하나의 글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글로 다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글쓰기 능력도 좋아집니다. 우선 4개의 문장 모두에 칼로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데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생략하거나 그녀와 같은 다른 대명사로 교체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적절한 접속어를 넣어보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칼로가 자화상을 그린 이유를 나열하는 문장이죠. 또한 한편과 같은 접속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약문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요약문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사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실존이나 부단위와 같은 단어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죠?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단위를 사전에서 검색하면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네요. 이때 아래와 같이 제시되는 비슷한 말, 유의어를 활용하면 단어의 뜻을 더 풍부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실존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존은 3가지의 의미가 나오네요. 이 중 어떤 것이 우리가 읽은 글에서 말하는 실존과 가장 가까운지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첫 번째 의미도 틀리지는 않는데 뭔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의미인 것 같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사물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칼로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칼로는 사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뜻, 개별자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 선생님은 이 뜻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했던 칼로의 말과 주체적인 상태라는 말이 가장 잘 연결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단어의 뜻이 여러 개 등장했을 때는 무엇이 글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읽고 요약문을 작성하여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느 교과서에 몇 쪽이라고 남겨주신 후 요약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방학 동안 요약하기 실습을 해볼 계획이라도 댓글에 남겨볼까요? 나는 다음 학년에서 배울 독서 교과서에 실린 글을 일주일에 3번 요약해보겠다와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계획을 댓글로 달아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겨울방학 동안 독해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요약하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기는 글을 읽고 파악하는 독해력뿐만 아니라 읽은 내용을 하나의 글로 작성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도 향상할 수 있고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며 어휘력까지도 향상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배울 교과서를 요약한다면 미래의 국어 성적까지 잡을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국어 공부 방법도 좋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선배들이 말해주는 내용이라면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올해 수능을 본 선배들을 모시고 선배들의 국어 공부 꿀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다음 편을 꼭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